네, 안녕하십니까. 20년 이상 해외에서 생활을 하고 있고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일본인 아내와 국제결혼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해외 경험이 풍부하다고 자부하는 국자아재예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일본 사람들의 성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전체는 아니고요. 일본 사람들의 여러 성향이 있지만 그 성향 중에 한 파트를 얘기해볼까 하는데요. 좋게 말하면 일본 사람들은 순진하고 착한 거라고 볼 수도 있고, 좀 안 좋게 얘기하면 바보이거나 너무나 관심이 없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일본 사람들은요, 제가 봤을 때 앞전 영상에서도 제가 일본의 멀티플렉스 영화관에서 멤버십에 가입을 할 때 세 군데 다 한국 돈으로 5,000원에서 10,000원 정도의 연회비를 내고 가입을 했다. 이게 우리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좀 우리 정서랑 안 맞는 거거든요, 사실상. 그래서 그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일본 정부나 기업이 이 일본 소비자들과 국민들을 쥐어짜는 것 같다.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그냥 그거를 감내하고 참고 인내하면서 받아들이고 살고 있더라는 거죠. 저희 아내도 예외는 아닙니다만 그 얘기를 오늘 하려고 해요. 좀 더 심도 있게. 뭐냐면 제가 봤을 때 정말 늘 느끼는 게 뭐냐면, 일본은 이 갑을 문화, 제가 영상에서도 여러 번 언급을 했지만 철저하게 갑과 을의 문화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정부가 갑이고 국민이 을이고, 기업체가 갑이고 소비자가 을이고, 회사에서는 뭐 사주, 경영진이 갑이고 거기서 일을 하는 직원들은 철저한 을이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나 강하게 그런 갑을, 이런 문화나 이런 시스템이 안착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얘기해 볼게요. 일본이 작년에 소비세를 8%에서 10%로 인상시켰어요. 아마 한국 같으면은 그러면 난리 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정부에서 8%에서 10%로 2%를 인상시킨다는 게 뭐냐면은 결국 소비자 물가가 2%도 오른다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거든요. 여러분들이 일본에 와서 어떤 물건을 구매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국 같은 경우는, 또 제가 살았던 중국도 마찬가지고 필리핀도 마찬가지고요. 뭐 제가 살아본 나라들은 대부분 다 마트에 가면 최종 소비자 가격 안에 부가세라든지 각종 세금들이 다 포함이 돼서 최종 소비자 가격이 이렇게 표시가 돼 있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음식점에 가든 아니면 마트에 가든 소비자 안에 세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그러니까 소비세, 우리로 좀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되게 많고요. 두 개의 가격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들도 요즘에 많이 보이긴 하지만, 돈을 계산할 때 그 10%가 이렇게 붙는 것이 굉장히 크게 저한테 다가오더라고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식당에서 밥을 먹었어. 25,000원이 나왔다 칩시다, 한국 돈으로. 그런데 정작 계산할 때는 2,500원이 더 붙어서 27,500원이죠. 잠시 생각을 했습니다. 머리가 예전 같지가 않아요. 돌아가는 게. 너희들도 나이 먹어봐라. 27,500원. 이게 작지 않은 거거든요. 그 2,500원 붙은 게. 제가 매번 그런 식으로 좀 당황을 아직도 하고 있어요. 물론 일본에 오래 사신 분들은 이미 습관화가 돼서 그런 당황을 거의 하지 않겠지만. 근데 어쨌든 8%에서 2%를 올릴 때 별로 일본 정부에서 그닥 국민들에게 왜 2%를 올려야 되는지, 물론 어느 정도의 약간의 뭐 설명과 뭐 설득이나 뭐 이런 것들을 어필을 했지만, 한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말도 많을 것이고, 뭐 전문가들이 분석도 할 것이고, 여야 뭐 국회의원, 뭐 소비자들, 국민들이 막 그 2%가 전체적으로 물가가 올라간다는 게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정부에서 많은 설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본은 안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냥 따라가요. 사람들이 그냥 2% 올리나 보다, 올려야 되나 보다, 나라에서 올리라고 하니까 그냥 우리는 더 내야 되나 보다, 이런 식으로 따라간다는 얘기죠. 또 하나, 얼마 전 영상에서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멤버십을 가입하려고 그러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게 경쟁자들끼리 고객을 더 많이 확보해서 어떤 멤버십 제도를 통해서, 기왕이면 예를 들어서 영화관을 얘기할까요? CGV나 메가박스나 롯데 시네마가 있는데, CGV 어벤져스랑 메가박스 어벤져스 영화가 다른 게 아니잖아요. 어쨌든 영화는 같은 영화잖아요. 그런데 기왕이면 관객들을 우리 영화관으로 끌어당겨서 더 매출을 많이 올리게 하는, 그리고 그 대신에 멤버십 고객들에게 뭔가 약간의 어드밴티지를 줌으로써 서로가 윈윈하는 이런 전략이기 때문에 결국 경쟁 관계잖아요.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 그런 멤버십을 가입을 할 때 대부분은 다 무료로 가입을 하게 하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정말 제가 너무 놀랐어요. 이 혜택 받으려면 돈 내고 와. 연회비 5,000원에서 10,000원. 그게 제 생각은 플라스틱 카드가 있잖아요. 5,000원씩은 안 하고 예를 들어서 그 카드 하나가 코스트가 500원이다. 그 카드 코스트랑, 그리고 멤버십 가입할 때 쓰고 뭐하고 할 때 거기 알바생들이 있거든요. 그 알바생들의 인건비 뭐 이런 것들
것들을 연회비라고 5,000원에서 10,000원을 내면서 거기서 커버하고 약간 또 회사에 이익을 남겨주는 그런 시스템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저희 아내도 당연하게 생각하고 돈을 다 내고 가입을 하더란 얘기예요. 또 제가 집 찾을 때에도 레이킹이라 그래서 세입자가 집주인한테 당신 집에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입자가 을이고 집주인이 갑이잖아요. 예. 을이 갑한테 감사합니다라고 월세에 한 달치나 두 달치 정도를 주는 관례가 있다. 저는 그것도 굉장히 당황스럽고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모든 게 다 약정이 있다라는 거죠. 한국 같은 경우 통신사에서 예를 들어서 제가 알기로는 내 핸드폰이 있어요. 보통 약정이라는 거는 뭐 핸드폰을 받으면서 그 핸드폰 가격을 뭐 2년 3년 계약을 해서 핸드폰 요금비라든지 핸드폰 비용을 잘 녹여가지고 소비자가 부담 없이 새 핸드폰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그 대신 약정을 걸어두는 그런 건데, 제 핸드폰을 가지고 가도 이곳에서는 2년 3년 약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또 뭐 수도, 전기, 가스 이런 것들도 이사를 가게 되면은 다 세입자 명의로 바꿔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조차도 다 약정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설치비도 오질나게 비싸요. 인터넷 설치비도 20만원 30만원 정도 내야 된다고. 한국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뭐 2, 3만원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거에 소비자들이 그냥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기업체에서 그렇게 하나보다 우리 입장에서,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렵죠, 우리 정서는. 그죠? 근데 일본 사람들은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게, 자동차를 여러분들 수리를 맡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국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에어컨 개통이 바람이 시원하게 안 나와. 차를 이제 끌고 카센터에 가잖아요. 그러면 기술자한테 얘기하죠. 바람이 에어컨을 틀어도 다 냉기가 없는 것 같다. 기술자가 전문가니까 대충 시동 켜보고 이렇게 보면은 뭐 가스가 샜다라든지 뭐 컴프레셔가 나갔다라든지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이 이상이 있는 것 같으니 고치실 거면 대충 견적이 얼마 나올 것 같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차를 또 까봐야 알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맡기잖아요. 일본 같은 경우는 재미있는 게, 똑같은 상황에서 카센터에 차를 가져가면 기술자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단 차를 까봐야 될 것 같아. 에어컨 개통을 분해를 해봐야 될 것 같아. 근데 이 분해비를 내라는 거예요. 보통 한 5,000엔이니까 5만원 정도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까본 다음에 고칠 거면 고치고 말 거면 말아라.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은 당연히, 왜냐면 이제 이게 뭐 선진국에서는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미국 같은 경우나 유럽에서 제가 차를 안 고쳐봐가지고. 그런데 일단은 우리 정서랑은 좀 안 맞는 거죠. 한국 같은 경우 그냥 카센터에 차를 맡기면 그냥 견적이 나와서 돈을 내면 되는데, 여기서는 일단 내가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정확히 진단하기 위해서 차를 분해를 했으니까 거기에 내 노력이 들어갔으니까 그건 따로 무조건 내야 된다. 이런 마인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자동차를 고치고 나면은 공인비, 뭐 부품값, 뭐 아까 그리고 자동차 분해한 값 플러스 또 몇 가지가 더 붙는다고 하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그냥 일본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고 살고 있어요. 이게 제가 뭘 말하려고 하냐면, 정말 제가 늘 그 아베 정부를 규탄을 하는데 우리 아베짱, 이렇게 국민들이 어떤 문제의식도 갖지 않고 그냥 나라에서 혹은 기업체에서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바꿉니다라고 하면 순응적으로 따라가니까 얼마나 아베 정부가 일본 국민들을 컨트롤하기가 쉬울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한국에 비하면 땅 짓고 헤엄치기 수준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아베 정부가 여러 가지 사쿠라 그 벚꽃놀이 비리도 터졌고, 작년에 또 아베 짱의 와이프가 연루된 그 사학 비리 이런 게 터져도 그냥 그때 잠깐만 기사화되고 또 덮어지고 이런 식으로 모든 걸 그냥 덮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눈 가리고 앙식으로 해버리고 국민들을 현혹해서 그냥 끌고 가는. 한국 같으면은 정말 어렵죠. 한국은 대통령이 뭘 하나, 그것이 뭐 여야를 떠나서 보수 진보를 떠나서 뭐를 하나 하려고 그러면 국민들을 설득을 해야 되고, 국회의원들끼리 또 여야가 보수 진보가 또 싸우고 뭐 하나 요만한 거 관철시키는 것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인사청문회 해야 되고 얼마나 복잡합니까. 한국은 오히려 너무 그런 게 복잡해서 사실 좀 분열된다라는 양상, 우리의 주장을 너무 강하게 얘기한다라는 인상을 받지만, 일본은 반대로 너무 정말 이 일본 사람들은 정치에 관심도 없고 어떤 것이 불합리한 건지 아니면 어떤 것이 나에게 손해를 주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이렇게 보면은, 좋게 보면은 되게 사람들이 순박하고 착한 것 같아요. 진짜 순응적이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컴플레인을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의식을 갖지 않기 때문에 나라가 발전할 수 없다라는 거죠. 회사에서도 저는 뭐 여기서 대학을 나오고 뭐 직장생활을 해보진 않았지만, 제 구독자님들 많이 이곳에서 학교를 나오고 직장생활을 해봤던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는 걸 보면은, 회사 처음에 신입사원으로 들어가면은요, 그 센노라 그래서 그 세뇌를 시킨다는 거예요. 왜? 그 회사의 문화나 그 회사의 사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신입사원들이 길들여지도록. 제 구독자 중에 한 분이 대학 교수님이 계십니다. 예, 근데 그 교수님
교수가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 학생이었겠죠. 똑똑한 친구였고 또 그 학교도 괜찮은 대학교예요. 일본에서는 꽤 랭킹이 높은 대학교 교수인데 이 친구가 자기 제자가 학교를 졸업을 하고 이제 직장에 들어갔대요. 괜찮은 직장에 들어갔는데 또 신입 동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부장이 뭘 시키냐면 계속 2달 넘게 똑같이 복사 심부름만 시킨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시키고. 여학생이었나 봐요. 이 친구가 내가 이러려고 좋은 대학을 나오고 이러려고 내가 이 회사에 취업을 했나라는 어떠한 자괴감 이런 게 들어서 사표를 내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동기들한테 그 뒤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3개월 동안 부장이 일부러 신입 직원들로 하여금 회사 상사나 회사에서 주어진 일에 대해서 불만 없이 토달지 말고 그 일을 수행하는 트레이닝으로서 3개월간 복사 심부름만 계속 시켰다는 거예요. 이 여학생은 아마 2달 좀 넘었으니까 한 2주만 더 버텼으면은 제대로 업무를 맡았을지도 모르겠지만 근데 저는 그래요. 야, 이런 방식이 과연 이게 옳은 방식인가? 여러분들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사실 이런 방식은 안 좋은 방식이라고. 저도 회사를 하지만 한국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면접을 보고 직원을 뽑을 때 저도 그랬거든요. 자기 소신이 있고 뭔가 진취적이고 그리고 또 배우려는 어떤 의지, 자신의 의지가 강한 친구들을 회사에서 선호하잖아요. 저는 그랬거든요. 근데 일본은 오히려 그런 학생들일수록 면접에서 떨어질 확률이 많다라는 거죠. 회사에서 주어진 일을 그냥 포달지 말고 까라면 까고 이거 하라면 하고 그렇게 불평 불만 없이 수행하는 그런 직원들을 선호하는 것이고 몇 년 동안 한 뭐 3년에서 5년 동안 계속 그런 트레이닝을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일본 같은 경우 뭐 튀어나온 돌이 정에 먼저 맞는다라는 말도 있듯이 뭔가를 내가 컴플레인을 하고 어떤 거를 개선하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어떤 사회가 또 조직이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던 관행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짬밥이 됐을 때 나도 이 정도 대우를 받았었고 과거에 나도 이렇게 했기 때문에 계속 그걸 유지하려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불만이나 이런 걸 얘기하는 사람들을 이지매시키고 그렇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은 오히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의지를 표현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어려워한다라는 거죠. 사실 저희 아내도 그렇거든요. 저희 아내도요. 웬만하면 그냥 참고 인내하고 주변 사람이 피해를 주거나 뭔가 이렇게 불이익이 와도요 그냥 인내. 저도 너무 놀랐어요. 제가 보기엔 너무 심할 정도로. 그래서 제가 어쩔 때는 아내한테도 좀 짜증을 낼 때가 있어요. 야, 그런 것까지 이거는 얘기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그런데 저희 아내는 받아들이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의 이러한 그 수능 문화가 일본의 이러한 순종하고 참고 견디는 인내하는 이런 문화, 그냥 리더의 말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는 이런 문화가 어떻게 보면 일본이 더 발전하고 개선되는 데 있어서 발목을 잡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국은 또 너무 심한가? 한국은 진짜 너무 심하죠. 한국은 반대로. 근데 저는요 오히려 한국처럼 정치에 관심이 있고 내 이 한 표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그리고 또 이 나라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잘하는지 잘 못하는지 또 소비자의 권리를 기업체에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는 이런 문화가 저는 훨씬 더 앞서 있는 문화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오늘도 영상이 좀 길었는데 그냥 제가 일본 사람들의 어떤 한 면에 대한 성향을 오늘 좀 여러분들과 함께 재미있게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재미없었다고요? 그럼 말고 자 그래서 자, 여러분들 이런 일본 사람들의 성향을 여러분들이 좀 아신다면 우리가 일본이라는 데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제 얘기가 공감이 가십니까? 그렇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집 옥상에서 네, 네, 우리 집의 옥상 저희 집 루프탑 자, 저희 집 옥상에서 국제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